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공부하시느라 많이 힘드시죠? 날도 이제 슬슬 더워지고 있고요. 또 우리 수험생들 그동안 공부하느라 체력적으로 좀 많이 떨어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심리적인 부담까지 이렇게 이제 겹치다 보니까 내가 제대로 하고 있나 이런 고민도 들고 그러실 거예요. 자, 그런데 잘하고 계십니다.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하던 대로 이렇게 쭉 따라오시면 됩니다. 단지 이제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을 거예요. 또 지금 생각만큼 모의고사를 봐도 점수가 안 나오니까 내가 이걸 다 해야 되나? 아니면 1차라도 건져야 되지 않나? 이런 고민도 아마 같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아직 초반입니다. 이제 절반 지났어요. 아직도 무려 절반이나 남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5, 6월 시기를 어떻게 공부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부한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부할 것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자, 그것도 중요하죠. 자, 그런데 지금 딱 절반, 중간 시점에서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합격에 대한 당락이 좌우된다. 이래도 과언은 아니에요. 자, 우리가 보통 축구 경기 같은 경우 어때요? 전반전 끝났을 때 그 점수가 승부를 좌우하는 게 아닙니다. 후반전 끝났을 때 점수가 좌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설령 우리가 전반전 좀 뒤지고 있다 하더라도 중간에 하프타임이 있어요. 그럼 그 하프타임 때 전략을 새롭게 수정해서 대책을 세운 다음 그리고 후반전에 임하셔서 그리고 기분 좋게 통쾌하게 우리가 역전하면 됩니다. 자, 지금이 바로 여러분 하프타임이다 생각하세요. 그러려면 어때요? 전략을 새롭게 짜는 거 중요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번 5, 6월 과정을 하프타임이다 생각하시고 자, 어떻게 전략을 짜서 남은 후반전 대비할까? 자, 이게 이제 여러분이 목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수험생이 있어서요, 1년 동안 가장 중요한 시기가 바로 지금 5, 6월 이 시기입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모의고사를 그동안 봤어요. 3월, 4월, 그리고 이제 또 5월 달 볼 텐데, 초반에 생각만큼 점수가 잘 안 나왔을 거예요. 자,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직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을 전반적으로 윤곽을 잡아놓은 그런 때도 아니고요. 아직 공부 초반이잖아요. 자, 그래서 생각만큼 점수가 안 나오는데, 실은요, 지금부터 점수가 오른다 보시면 됩니다. 자, 보통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도 그러잖아요. 기초공사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가림막을 통하여 공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층수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때는 금방금방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자, 기초공사 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점수는 지금부터 올라가는데 너무 성급하게 포기한다? 그럼 아깝잖아요. 자, 지금까지 한 게 너무나 아까워요. 자, 그래서 아직은 초반이라는 거.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수업 들어가기 전에 5, 6월 과정 어떻게 우리가 전략적으로 공부할 건지 자, 간단하게 제가 얘기하고 수업 진행합니다. 자, 5, 6월 과정입니다. 자, 그럼 이제 5, 6월 과정은 어떤 과정이냐? 아마 우리 교재도 지금 바뀝니다. 그동안 우리가 기본서로 진행해 왔어요. 자, 그래서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자, 기본서는 이제 내용도 좀 많고 두껍잖아요. 자, 그런데 5, 6월 과정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자, 교재가 바뀌었잖아요. 자, 이 교재가 이제 우리가 좀 핵심 요약집으로 진행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알다시피 5, 6월 과정은 새로운 내용을 처음부터 배우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그동안 공부했던 것을 압축하여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조금 지식이 어때요? 많이 분산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띄엄띄엄 이렇게 지식이 분산되다 보니까 어때요? 시험 문제를 풀어도 그게 충분히 적중하기가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 또 암기해야 되는 것도 아직 충분히 암기가 되지 않았고요. 자, 그런데 5, 6월 과정은 이제 교재가 얇아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진도 나가는 데 있어서 그 분량도 많지는 않아요. 자, 그리고 한마디로 뭐예요? 이제 요약을 하여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요약. 그러니까 압축하여 정리하는 시간이니까 뭐냐면 여러분들이요, 분량 조절에 조금 이제 신경을 쓰시면서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아마 늦게 하신 분들은요, 그래도 이 5, 6월 이 요약집을 가지고 충분히 이걸로 정리를 하시고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기본서를 참고하는 식으로. 자, 그리고요, 2차 같은 경우는요, 요약집만 해도 충분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너무 분량에 대한 부담을 갖지 마시고 2차는요, 자, 충분히 이 요약집으로도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거. 자, 그러니까 압축하여 정리하되 솔직히 이 요약집도 많아요. 자, 그래서 그렇게 출제 비중이 없는 분은 여러분이 스킵을 해서 즉 건너뛰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만 또 정리하면 이 요약집도 한
자, 20에서 30% 부분은 버려도 됩니다. 자, 그러니까 분량에 대한 일단 부담이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충분히 따라올 수 있다는 거.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뭐냐면, 복습도 이제 우리가 같이 해 나가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7, 8월 달에 문제풀이 과정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그 전에 이제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 그 유형을 우리가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 뭐냐? 기출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기출문제집을 가지고요, 그날 배울 분량 있잖아요. 자, 많이도 할 필요 없어요. 욕심 부리지 않아도 돼요. 그날 수업한 그 분량에 해당되는 만큼만 기출문제집을 가지고 그 진도에 맞게 문제를 풀어보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본 내용. 자, 진도가 3시간 동안 한다 하더라도 어때요? 많지 않아요. 요약집 분량은. 그러면 그거 수업에 집중해서 듣고 그 다음 바로 복습 차원에서 기출문제로 그 진도 나간 만큼 문제를 가지고 풀어보시는 겁니다. 그럼 이것도 그렇게 생각만큼 많지 않아요. 자, 분량 많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5, 6월은요, 어떻게 할 건가? 자, 다른 생각 하지 마세요. 자, 고민도 하지 마시고, 딱 이 두 가지만 신경 쓰세요. 즉, 우리가 보는 요약집 교재, 여기 있는 내용만큼은 내가 확실히 습득한다. 그 다음, 문제 응용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날 배울 분량에 맞춰서 기출문제집으로 복습 차원을 해서 조금 정리를 해 나간다. 딱 이 두 가지만 하면요, 이 5, 6은 엄청난 성공이고, 그 다음 7, 8월 이후부터 점수가 쭉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처음에 힘들었는데 나중에 갑자기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분들. 자, 그런 분들은 이 과정에서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따라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지금 이 과정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자, 5, 6월 날씨도 더워요. 또 요즘 코로나가 이제 조금 완화돼서 아마 사람들은 여행이다 뭐다 바람쐬러 많이 나갑니다. 우리 수험생들에게 이런 상대적 박탈감, 이게 좀 힘들어요. 남들은 즐기면서 꽃 구경하고 이러는데 우리는 학원에 와야 돼. 또 공부해야 돼. 자, 이 계절 즐기지 못하는데 괜찮아요. 우리가 조금 참고 시험 끝난 다음 우리가 가을에 단풍 구경 갑시다. 자, 우리는 봄꽃보다도 가을꽃을 더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저와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5, 6월 과정 다른 고민하지 마시고 딱 이 두 가지만 생각한다. 자, 그렇게 하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요약집 교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이제 맨 처음 16페이지입니다. 자, 16페이지 보시면 이제 총칙이 나오는데, 자, 맨 처음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 파트입니다. 자, 법령 파트에서 이제 총칙에서 제일 먼저 재정 목적인데, 자, 이게 이제 출제 비중은 없어요. 자, 예전에는 이 목적이 분량이 많아서 반복해서 이제 거의 한 해 걸러 한 번씩 출제될 정도로 출제 비중이 높았는데, 지금은 분량이 줄었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독자적으로 문제가 출제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한번 읽어만 봅니다. 읽어만. 자, 공인중개사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그전에는 공인중개사 제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뭐 법률 지식 배운 것도 없어요. 또 노하우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각종 중개 사고가 많이 터졌죠. 자,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 법이 자, 84년 자, 4월 1일부터 이제 시행되겠죠. 자, 그때부터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요. 그 전문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업종에 종사하게 하자. 그래야 중개사고도 아무래도 줄고 이 중개업이 체계적으로 육성되지 않겠냐. 그런 취지에서 이제 만들어진 법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성격이 있는데, 자, 이 성격은 이것도 출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꼭 우리가 필요한 내용. 자, 5, 6월 과정은 압축하여 정리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험생들이 최대한 분량에 대한 부담은 없게끔 해드릴게요. 그래도 제가 다루는 내용만 하시라도 90점 넘는데 하등의 지장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일단 심리적인 안정, 그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우리 교재, 자, 페이지 넘겨서 자, 용어의 정의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출제됩니다. 자, 그 다음 제가 이제 진행을 하면서요, 꼭 출제되는 부분, 자, 거의 뭐 90% 이상 출제되는 부분 다 하나하나 포인트로 지적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따로 표시를 해 두셔가지고 나중에 정리할 때 그 부분만 보셔도 충분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용어의 정의입니다.
우리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 정의, 자, 6개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용어의 정의는 거의 빠지지 않고 출제됩니다. 99.9%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이거 하나라도 놓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자, 용어의 정의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중개부터 봅니다. 자, 중개라 하면, 자, 한번 쭉 써볼게요. 자,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그 다음, 거래, 자, 당사자 간에, 거래 당사자 간에, 자,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자, 권리, 득실, 자, 변경에 관한 행위. 자, 이 행위를 뭐 하는 거다? 예,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자, 일단 용어의 정의는 우리 법에 언급되어 있는 말 하나라도 빠뜨리면 안 돼요. 자, 있는 그대로 일단 암기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그 용어의 정의 6개 중에 중개하고요. 그 다음에 중개업이 있잖아요. 이 두 개는 응용해서 출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떤 사례를 딱 해놓고 보여주고 이게 중개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또 어때요? 중개업에 해당하느냐 해당하지 않느냐.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사례로 이제 물어보기 때문에 이 용어의 정의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게 해당하는지 아닌지 찾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그럼 보죠. 자, 이 중개란 말, 자, 우리 부동산 업계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업계에서도 많이 쓰입니다. 자, 그런데 왜 용어의 정의를 해 놓았을까요? 네. 다른 데서 쓰는 의미와 우리 이 중개사법, 즉 중개업 분야에서 쓰는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개업 분야에서는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뭘까요? 자, 우리가 중개 대상물 나오는데, 자, 이 말 그대로 중개 대상이 되는 물건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나서서 중개를 하는데, 자, 이 물건이 어떤 물건이냐? 우리 법에서 직접 규정해 놓았다 그 얘기예요. 자, 법정이란 말. 그래서 우리 법 제 몇 조에서, 예, 아마 제3조에서 이렇게 규정해 놓은 걸 다 알 거예요. 그러면 우리 법에서 직접 규정해 놓은 물건이죠. 그럼 이 물건이 뭐예요? 자, 이거 조금 이따 할 텐데 이게 바로 뭐예요? 부동산들입니다. 부동산. 자, 부동산입니다. 우리는 부동산 중개업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동산은 해당되지 않고 부동산.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한 법정 중개 대상물은 뭐다? 부동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나중에 보죠. 그럼 자, 이 물건에 대하여 거래를 하는 당사자들 간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예요? 부동산 거래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 물건이 이제 거래 대상이 되는데 그러면 이 부동산에 대해서 거래하는 당사자들이 그러면 어떤 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나요? 자, 보니까 이런 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더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자, 매매 형태도 있고요. 교환 형태도 있고요. 임대차 형태도 있는데 자, 우리 부동산 거래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많아요. 그러면 그 많은 거래 형태를 전부 여기에 열거하면 너무 길어져요. 자, 그러니까 가장 많이 행해지고 있는 거래 형태. 자, 대표로 매매, 교환, 임대차를 앞에다 세워놓고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한마디로 기타 등등 그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그 밖에 해가지고 권리, 득실, 변경, 행위 이제 이렇게 표현했는데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딱 처음에 부딪힐 수 있는 좀 부담스러운 말들이. 자, 우리가 법을 배우잖아요. 그런데 그 법을 풀이를 하는데 그 풀이하는 용어도 법률 용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용어들이 좀 낯서는데 자, 근데 이제 지금까지 공부해 오신 수험생이라면 자, 이 권리, 득실, 변경, 행위란 말이 그렇게 이제 낯설게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자, 왜? 우리가 민법에서 그동안 많이 배워왔어요. 아마 맨 처음에 아마 공부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이런 말들이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왜냐하면 법률 용어 굉장히 추상적이고 난해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단어, 말, 뜻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 내용까지 알려고 하니 처음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반복하다 보니까 어때요? 이런 용어들이 익숙해지고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지는 몰라도 어때요? 그 용어가 거부감이 느껴지지 않죠. 그래서 아, 그런 의미가 있지 하고 아마 받아들여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하는 권리, 득실, 변경, 행위라는 것은 뭐냐면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뭐예요? 거래 행위라고 보시면 돼요. 거래 행위.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쓰는 말로는 거래 행위라는 표현을 쓰는데 법률 용어를 하니까 권리, 득실, 변경, 행위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조금 우리가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 깊이 좀 들어가면 아마 민법 시간에 이제 자, 뭐예요?
이 득실 변경이란 말이야. 이 득이란 말이 뭐예요? 취득. 그러니까 이제 이 권리를 취득하기도. 또 실이란 뭐예요? 상실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그 권리 내용이 변경되는 거.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권리, 득실, 변경 여기까지를 우리가 민법 시간에 뭐라고 했어요? 네, 그렇죠. 자, 이걸 우리가 권리, 변동 이렇게 했죠. 권리, 변동. 물론 이제 민법에서는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되는 과정 이렇게 했죠. 발생, 변경, 소멸. 말 그대로 이게 이제 발생이죠. 취득이. 그리고 변경, 상실이 소멸. 그러니까 발생, 변경, 소멸이에요. 이게 권리 변동이에요. 그럼 이제 이런 권리 변동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자, 민법에서도 이런 권리 변동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하면은 우리 법률 행위에 의한 변동이 있었고, 그 다음, 자, 법률, 자, 규정에 의한 변동이 있었고, 그러잖아요? 예. 그럼 법률 행위에 의한 변동이 있고,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변동이 있다 그랬는데, 자, 예를 듭니다. 권리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에요. 그 권리가 어떻게 변동이 되느냐? 자, A에게 있던 권리가, 자, B한테, 자, 이렇게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소유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자, 소유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A에게 있다가 B한테 넘어가는 거. 이게 이제 변동이죠. 그럼 이렇게 넘어가는데 어떻게 넘어가느냐? 법률 행위에 의하여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 법률 규정에 의해서 넘어가는 걸로 인정하자. 이렇게 있어요. 그럼 대표적인 법률 행위가 이제 뭐예요? 자, 우리가 배운 매매 계약 같은 경우죠. 그래서 이제 법률 행위 아마 민법에서 여러분이 배웠을 거예요. 법률 행위도 이제 종류가 많죠. 무엇을 기준으로 구분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구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채권 행위냐, 물권 행위냐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요. 또 단독 행위냐, 합동 행위냐, 계약이냐 이런 식으로 나누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단독 행위냐, 합동 행위냐, 계약이냐 이렇게 나누는데, 그럼 단독 행위나 합동 행위는 우리가 나서서 알선을 할 수 있냐? 알선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구분하자면 이 법률행위는 다 뭐예요? 계약이죠. 계약. 그렇죠? 자, 이런 법률행위는 다 뭐다? 계약이다. 그럼 이 계약은 무슨 계약? 예, 부동산 거래 계약. 자, 그래서 주로 계약에 의해서 권리가 변동이 생겨요. 즉 계약. 예를 듭니다. 자, 매매에 의해서. 자, 매매라고 하는 계약에 의해서 A가 가지고 있던 부동산에 대한 이 소유권이 B에게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나서서 뭐 했어요? 알선을 할 수 있죠. 자, 그럼 반대로 또 이번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변동이 생깁니다. 즉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A에게 있던 이 소유권이 B에게 넘어가요. 그럼 이때 법률 규정 어떤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상속이랄지 또 경매랄지 또는 수용이랄지, 자, 이 기타 이런 것들. 자, 예를 들어 상속입니다. 그러면 갑에게 있던 이 권리가 갑이 사망함과 동시에 자기 자식의 그대로 어때요? 상속으로 인해 넘어가잖아요. 그럼 이때는요, 사망한 순간 이 A에게 있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어때요? 자, 이 부동산에 있던 이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B에게 바로 넘어갑니다. 바로. 그러면, 자, 우리가 알선할 수 있는 자, 행위입니다. 우리가 알선할 수 있는 권리 득실 변경 행위인데, 이게요, 법률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졌을 때는 우리가 이 매매 같은 경우는 알선을 할 수 있는데, 자, 이 경우는, 그런데 여기 법률의 규정에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알선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왜? 바로 권리가 변동이 된다라고 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권리 득실 변경 행위라고 했을 때는 뭐다? 네. 법률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변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법률 규정은 우리가 중개할 수 없고요. 법률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변동.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한 자, 매매, 교환, 임대차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이게 다 부동산 거래 계약이잖아요. 또 그럼 그 밖에 권리 득실 변경 행위는 뭘까요? 예. 자, 여기서 언급하고 있지 않은 다른 어떤 거래 계약. 그래서 그게 뭐예요? 지상권 설정 계약, 지역권 설정 계약, 전세권 설정 계약, 또 저당권 설정 계약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하는 거다? 알선하는 거다. 자, 그래서 이제 조금 복잡한데, 자, 우리 시험에는 이런 것까지는 그렇게까지 묻진 않아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설명하기 위해서 잠깐 좀 깊이 있게 들어갔는데, 자, 우리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그럼 이렇게 하십시오. 어떻게 하느냐? 자,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 득실 변경 행위 이게 다 뭐냐? 이게 한마디로 부동산 거래 계약. 자, 부동산 거래 계약 또는 이제 부동산 거래 행위. 자,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부동산 거래 행위. 그럼 부동산 거래 행위를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네, 알선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이것을 그림으로 그리면 더 쉬워요. 자, 중개가 뭐예요? 자, 이렇게 외우세요. 자, 법정 중개 대상물이고요.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자, 거래 당사자 간에 자, 갑과 이 두 사람 사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예, 거래행위. 자, 거래행위. 자, 부동산 거래행위입니다. 이 거래가 이루어질 건 한마디로 뭐 하는 거다? 네, 알선하는 거다. 이게 이제 우리 중개사법상 중개입니다. 자, 그럼 이제 사례로 물어볼 때 이게 중개냐 아니냐 가끔 많이 물어보잖아요. 근데 우리 수험생들 이거 어려워요. 잘 틀려요. 혼동을 많이 합니다. 이게 중개인지 아닌지. 자, 그런데 찾는 방법 간단합니다. 이게 중개냐 아니냐 물어봤을 때요. 간단하게 찾을 수 있는 방법. 자, 이거예요. 이 그림을 떠올리세요. 자, 중개가 뭐예요? 자, 부동산 거래 알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법상의 중개가 뭐예요? 부동산 거래 알선. 부동산 거래 알선. 이 말만 찾으세요. 이 중에 하나라도 자, 이 용어 중에 하나라도 빠졌다. 그러면 중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 마디만 있으면 중개입니다. 다른 건 신경 쓰지 마세요. 여기에 다른 걸 끼워 넣어서 함정을 파거나 그래요. 자, 그리고 이 중에 뭔가 하나를 빠뜨리고 다른 걸로 대체해서 이렇게 함정을 파니까 다 신경 끄고 부동산 거래 알선 딱 이것만 떠올리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교재 17페이지. 자, 거기 그림으로 이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17페이지 중간에 2번에 보면 중개행위의 법적 성격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중개행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알선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알선하는 거 실은 이게 우리가 중개 또는 중개행위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실은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자, 이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고 알선하는 거, 이 알선하는 거 이게 바로 이게 중개다 보시면 돼요. 이게 중개. 그럼 이런 중개행위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나요? 자, 거기 보시면 1번. 중개행위는 거래 당사자 간의 법률 행위가 용이하게 성립대로 조력하는 사실행위. 그러니까 거래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래. 이 거래가 뭐 이게 이제 법률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래 계약, 이 거래 계약 이게 법률행위예요. 그럼 이 거래 계약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나서서 뭐 하는 거다? 조력하는 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는 일들이 뭐예요? 자, 물건 분석해야죠. 또 권리 분석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등기부나 대장 또는 도면 이런 공적 장부 발급받아서 보여주면서 안내도 해야죠. 설명. 그리고 현장에 데려와서 직접 보여주는 거. 자, 이런 것들 하는 게 우리가 하는 중개행위. 그럼 이런 중개행위는 뭐라고 하더라? 네, 사실행위라고 한다고요. 사실. 자, 조심하세요. 거래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진 계약. 이게 법률행위. 그러니까 법률행위는 거래 당사자들 하는 거고 우리가 하는 것은 이 법률행위가 이루어지게끔 옆에서 서포트 해주는. 즉, 보조적 준비행위. 이런 거예요.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더라? 사실행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개행위는 사실. 자, 그런데 2번에 그랬죠. 그럼 우리가 이러한 중개를 왜 해요? 돈 벌려고. 그러니까 우리도 개인 사업자입니다. 상인이에요. 그러니까 상인으로서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다. 뭐다? 그래서 이걸 상행위. 그래서 상법상 상행위에 들어갑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거기 보시면 이제 3번에 중개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 그랬네요. 자, 근데 뭐 이거 설명했어요. 우리 법상의 중개가 되기 위해서는 자, 이 물건이 뭐야 돼요? 법정 중개 대상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법정 중개 대상물이 아니라 다른 물건. 그럼 다른 물건에 대해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알선하면 이건 우리 법상의 중개다 아니다. 아니다 이건. 아니다. 자, 그래서 이 물건이 법정 중개 대상물인지 아닌지 찾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판례를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중고자동차 매매를 알선했다. 그럼 중고자동차는 부동산이니까 그것은 거래 알선했다 하다. 우리 법상 중개가 아니다. 또 권리금. 권리금 거래에 대해서 알선했어요. 그럼 권리금 같은 경우는 뭐예요? 자, 권리금은 이것은 부동산이 아니잖아요. 금전.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법상의 중개가 아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었죠. 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교재 자 18페이지 봅니다. 자, 그 건너편 이제 그럼 이제 중개 대상인 권리냐 아니냐. 그리고 쭉 내려오면 3번에 중개 대상 행위냐 아니냐 이런 말이 나와요. 자, 이거 조금 이제 우리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데 자, 우리 교재가 중개 대상인 권리 해가지고 도표로 왼쪽은 중개 대상에 해당하고 오른쪽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조금 이게 잘못됐어요. 중개 대상 권리하고 중개 대상 행위가 지금 거기 섞여 있어요. 자, 이거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지금 우리가 권리 득실 변경 행위 이걸 알선합니다. 자, 그럼 이 권리 득실 변경 행위 이거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그럼 이때 권리가 뭐예요? 자, 이 권리는 한마디로 뭐예요? 이 물건에 대한 권리죠. 그럼 이 물건이 뭐예요? 부동산. 그러니까 우리가 알선할 수 있는 이 권리는 뭐예요? 당연히 이 권리는 뭐겠다? 예, 이거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도표에서 왼쪽에 자,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뭐가 있어요? 소유권, 그 다음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유치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른쪽에 보세요. 자, 중개 대상이 아닌 권리. 자, 점유권은 그냥 점유 자체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점유권 자체가 거래 대상이 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자체는 중개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질권은 부동산에 대한 질권이 없죠. 동산질권과 권리질권만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아니니까 제외.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그 도표 맨 밑에 보시면 광업권, 어업권, 특허권, 저작권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다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거 다 제외한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이 하나 있어요. 자, 분묘기지권은요. 이건 부동산에 대한 권리예요. 자, 우리가 공부해서 아실 거예요. 자, 묘를 설치하기 위하여 남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그 묘를 수호 관리하기 위해. 그러니까 우리는 매장 문화잖아요. 유교 문화권에서. 그래서 누가 돌아가시면 매장을 해야 되는데 가지고 있는 토지가 없어요. 그래서 남의 토지를 이용해서 이제 매장하는데 자, 이 분묘기지권은요. 자, 뭐냐? 이것도 남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지상권, 유사의 물권입니다. 자,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권리예요. 그런데 이 분묘기지권은 이전성이 없어요. 이런 걸 일신 존속적인 권리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중개를 하려면 뭔가 거래 대상이 되어야 우리가 중개를 하지. 이건 거래 대상이 되는 권리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분묘기지권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지만 우리가 중개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동산에 대한 권리, 자, 이것을 우리가 민법에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크게 어떻게 배웠어요? 자, 크게 기억나나요? 점유권과 본권으로 나누고 이 본권은 다시 소유권과 제한물권으로 나누고 그리고 제한물권은 다시 용익물권과 담보물권 나누고 그래서 이제 용익물권인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리고 담보물권인 유치권, 질권, 저당권 그런데 이 중에 질권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아니까 빼고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에도 안 들어가죠. 자, 그래서 민법 시간에 배운 이런 권리가 다 여기 해당됩니다. 그럼 이제 이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득실 변경 행위. 자, 이 권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득실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발생, 변경, 소멸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변동이 생긴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어떤 권리는요. 우리가 다 개입해서 알선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어떤 권리는 법률의 규정에서 바로 생기는 게 있어요. 자, 이렇게 법률의 규정에서 바로 생기는 것은 우리가 알선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알선할 수는 거래 당사자 사이 뭔가 협상의 여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법률의 규정에서 바로 생겨요. 그런 건 우리가 알선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득실 변경 행위. 자, 그러니까 이것은 중개 대상 권리냐 아니냐. 그 다음에 이것은 중개 대상 행위냐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 여기에 우리가 개입해서 알선할 수 있는 게 있고 알선할 수 없는 게 있더라 이거요. 자,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그거죠. 거기 보시면 이제 도표에서 자, 다시 도표를 보세요. 자, 18페이지 맨 위에 도표. 거기 보시면 자, 그 도표의 왼쪽에 저당권, 유치권, 양도,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 양도 이런 말이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유치권 성립, 그리고 법정지상권 성립 이런 말이 나와요. 자, 그러면 시험에 우리 두 가지 정도만 체크해 보십시오. 자, 유치권. 자, 유치권도 이제 부동산에 대한 권리입니다. 동산에 대한 권리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유치권이 이제 성립할 때는 또 다른 말로 이제 유치권이 발생한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자, 이때는요. 법률의 규정에서 바로 생겨요. 자, 예를 듭니다. 자, A라는 사람이 자, B라는 사람한테 자, 건물 하나 지어달라고 부탁을 해요. 자, 이걸 우리가 도급계약이라고 해요. 그럼 이제 B 건설회사가 자, 건물을 다 이렇게 지었습니다. 자, 건물을 지었어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자, 비용을 들여서 자, 건설회사입니다. 조그만 건설회사. 그럼 이제 자기가 비용을 들여서 건물을 다 지었어요. 그럼 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자, 도급계약을 했을 때 이렇게 위임을 한 A에게 있습니다. 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 그럼 이제 A에게 이제 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야 되는데 A가 공사 대금을 안 줘요.
그러면 이제 이 비건설회사 입장에서는 공사 대금을 줄 때까지 이 물건이라는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고 자기가 유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유치할 수 있는 것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바로 생겨요. 이 두 사람 사이에 약정에 의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서 바로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유치권이 성립할 때는 법률의 규정에서 바로 발생하니까 이건 우리가 나서 중개할 수 있냐? 이거는 중개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건 법률의 규정에서 바로 생기니까. 자, 그래서 유치권이 성립한다. 그런데 이제 이 건설회사가 마냥 이걸 붙들고만 있는 게 아니라 자, 이 유치 목적물 있죠. 이것과 그다음 피담보 채권, 이제 공사대금 있죠. 자, 이것을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 자, 이거 이전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요, 우리한테 혹시 나한테 이거 넘겨받을 사람 있는지 좀 소개 좀 해달라. 자, 중개를 의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건 우리가 나서서 중개할 수 있나요? 예, 이거는 중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 유치권이 발생할 때는 중개할 수 없는데 나중에 이 유치권을 어떤 양도나 이전할 때는 우리가 중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표에 보시면 이전, 양도는 우리가 중개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 득실 변경 행위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발생, 변경, 소멸 이런 과정이 거치는데 다 개입해서 중개할 수 있는 게 있는 반면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서 중개할 수 없고 중개할 수 있고 이렇게 나누어지는 게 있어요. 대표적인 게 유치권. 자, 그 다음 또 법정 지상권도 마찬가지. 자, 원래 지상권은요. 자, 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 소유자와 그 다음에 그 토지가 좀 필요한 사람, 즉 빌려 쓰고 싶은 사람이 계약에서 체결돼요. 그래서 이제 지상권 설정 계약이 체결돼요. 그럼 이제 토지 소유자는 얼마 동안 빌려 쓸 거냐? 그 사람, 내가 한 50년 빌려 쓰겠다. 그럼 지료 1년에 얼마씩 줄 거냐? 얼마 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지상권 설정 계약을 통하여 이제 지상권이 발생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어때요? 다 중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지상권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생긴다고 그러네요. 자동으로. 자, 어떤 경우에요?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였다가 토지에 어때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돈을 못 갚아서 저당권자가 경매를 넘겨요. 그래서 만일 B라는 사람이 경락을 받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자,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게 지상권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벌어지면 바로 이 지상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법정 지상권이 자, 성립, 자, 발생하는 경우는 자, 법률의 규정에서 바로 생겨요. 그러니까 협상의 여지가 없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중개할 수 없다. 자, 그런데 또 이제 이 법정 지상권은요, 또 처분할 수 있습니다. 또 이걸 다른 사람에게 이걸 양도 이전합니다. 자, 이랬을 때는 우리한테 부탁해서 이거 중개 좀 해달라.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유치권처럼. 자, 여기도 이제 맨 처음 성립 발생할 때는 중개할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양도 이전할 때는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경우는 우리가 중개가 개입될 수 있고 어떤 건 개입될 수 없고 자, 그게 그 도표에 있어요. 그럼 이제 이 도표를 다시 정리하자면 자, 이제 여러분이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자, 유치권하고 지금 법정 지상권이 있습니다. 자, 유치권, 법정 지상권. 자, 이런 권리가 성립 발생할 때는 중개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자, 양도 이전할 때는 자, 이때는 우리가 나서서 자, 중개할 수 있다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럼 이 권리가 구체적으로 득실 변경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중개할 수 있냐 없냐? 즉 뭐예요? 득실 변경 행위를 물어보면 이거 구분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경우는 안 되고 이 경우는 된다. 그런데 구체적인 득실 변경 행위를 묻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중개 대상 권리입니까 아닙니까? 중개 대상 권리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건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자, 다시. 그러니까 중개 대상이 되는 권리이냐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자, 보세요. 여기는 중개할 수 없지만 여기는 중개할 수 있잖아요. 중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개대상 권리냐 아니냐 물어봤을 때는 중개대상 권리이다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도표에 조금 잘못되어 있는데 제목이 그랬잖아요. 중개대상인 권리 이렇게 물어봤죠. 자,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유치권 양도,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 양도 이런 말 쓰지 않고 그냥 유치권,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 이렇게만 쓰여져 있어야 돼. 왜냐하면 권리 자체냐 아니냐 물어보니까. 그런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 밑으로 내려서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중개대상 행위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이 중개대상 행위라고 물어봤을 때는 여기에는 이제 채권행위, 물권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매매, 교환, 임대차 같은 것을 우리가 채권행위라고 그러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설정계약 및 이전계약, 그 다음에 유치권 이전, 법정시장 이전계약 그랬잖아요. 이게 이전이죠. 이게 이전. 이게 이전계약이니까 중개대상 행위냐 아니냐 물어봤을 때 이때 이걸 얘기해 주면 돼. 자, 그래서 그 밑으로 그게 좀 내려왔어야 돼요. 자, 이해되시나요? 자, 다시. 그러니까 이제 중개대상 행위냐 아니냐. 다시 말해 구체적인 권리득실 변경 행위를 물어봤을 때는 안 되고 되고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런데 그냥 중개대상 권리냐 아니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중개대상 권리냐 아니냐 물어봤을 때는 중개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중개대상 권리이다라고 얘기해야 돼. 여기는 중개할 수 없으니까 중개대상 권리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비록 이 경우는 중개할 수 없지만 이 경우는 중개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개대상 권리에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조금 어려운 거라 그렇게 자주 출제되진 않는데 가끔 이제 출제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자, 민법적인 조금 지식이 배경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자, 나머지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좀 되고요. 참고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넘겨서 자, 우리 19페이지. 자, 중개업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중개업입니다. 자, 두 번째 중개업. 자, 중개업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자, 일정한, 자, 보수를 받고, 그 다음, 자, 중개를, 자,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중개업이 뭐예요? 그럼 간단해요. 아하, 중개를 뭐 한다? 업으로 하는 거다. 이러면 돼요. 중개업이 뭐예요? 중개를 업으로 한다. 그럼 방금 중개가 뭐였어요? 자, 방금 중개. 자,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자, 거래 당사자 사이에 자,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에 이게 이제 거래 행위라고 그랬잖아요. 자, 이 거래 행위가 이루어질 건 뭐 하는 거다고요?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자, 이게 중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중개는요, 방금 용어에 정의했던 거 이거 그대로 이제 들어오면 돼요. 자, 그런데 이 중개를요, 우리가 뭐예요? 업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럼 보통 이제 업으로 한다는 게 뭐예요? 하는데, 자, 업은 영업을 줄인 말이에요. 영업. 자, 그런데 이 업이라는 말을 판단할 때 이제 우리 판례가 뭐라고 했냐면, 자, 거기 이제 판례를 한번 잠깐 봐보세요. 자, 우리 19페이지 그 박스 판례. 자, 거기 보시면 5번 판례 보시죠. 5번 판례 참고하세요. 5번. 자, 거기 그랬죠. 업으로 하였는지 여부는 어떻게 하느냐? 자, 거기 행위, 목적,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한다 그랬죠. 자, 그런데 이제 원래 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관념상 자, 계속 자, 반복적으로 행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영리 목적으로 했을 때 우리가 업이라고 하거든요. 자, 우연한 게 한 번 하는 걸 가지고 업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대가가 없이 하는 것, 무상으로 했을 때는요, 그것은 뭐예요? 업이 아니죠. 이건 봉사한다 또는 서비스한다 이런 말 쓰죠. 그러니까 업이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영리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걸 판단할 때, 그러면 계속 반복했으니까 만약 횟수만 가지고 한 번 했어요. 그럼 딱 한 번 했으면 이건 업이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걸 따질 때 어떻게 따지느냐? 판례가 그랬죠. 목적, 규모, 횟수, 기간, 태양. 자, 여기서 태양이란 말은 태도예요. 태도.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 따지자.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 어떤 무자격자가 사무실 하나 임차를 했어요. 그리고 중개사무소 간판을 달았어요. 그리고 영업을 합니다. 자, 첫 영업을 했어요. 맨 처음 의뢰를 받아서 계약을 성사시키고 보수를 받았어요. 자, 이게 걸렸어요. 자, 지금 딱 한 번 하고 걸렸습니다. 그러면 횟수만 따지면 딱 한 번밖에 안 했어요. 그러면 이거 사람 업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어때요? 횟수만 따지면 업이 아니죠. 계속 반복성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 뭐예요?
판례가 목적, 규모, 횟수, 기간, 태양을 종합적으로 보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사무실 하나 빌렸어요. 간판을 달았어요. 자, 한 번만 할 생각이에요? 아니면 계속 반복할 생각이에요? 그렇죠. 계속 반복할 생각. 그러니까 사무실까지 자기가 어때요? 차리고 간판도 달았다는 얘기는 그 목적, 태도 이런 걸 봤을 때는 뭐다? 앞으로 계속 반복할 게 뻔하게 보인다. 예정된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비록 한 번 하고 걸렸지만 뭐다? 업이다. 그래서 이제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따지겠다는 얘기. 자, 그런데 자, 이런 업도요. 자, 뭐예요? 중개가 있어야 되죠. 중개가 있어야 이제 업을 따지는데 그럼 이 중개라는 것도요. 자, 보세요. 먼저 다른 사람 이제 의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중개하는 거 이거 있잖아요. 이거. 자, 이 알선도 매도인이 이것 좀 팔아달라. 매수인이 이것 좀 사달라. 이렇게 의뢰가 있어야 우리가 뭐 알선을 할 수 있죠. 자,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의 의뢰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우리가 이렇게 알선을 하는 이유는 뭐냐? 돈 벌기 위해서. 왜? 업이니까, 업이니까. 자, 업이니까 돈을 벌기 위한 영리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보수를 뭐예요? 받아야 돼. 자, 근데 여기에 이 말이 없어도요. 이 업이란 말에 이 영리 목적이 실은 들어가 있으니까 조금 중복적인 의미는 있어요. 용어의 정의가. 자, 근데 이것도 어쨌든 보수를 받아라. 그러니까 만일 보수를 받지 않았다면 뭐예요? 업이다 아니다? 아니겠죠. 자, 그래서 이제 거기 우리 판례를 다시 한번 보시면 자, 1번 판례. 자, 1번. 거기 보시면 중개 대상물의 거래 당사자들로부터 자, 보수를 현실적으로 받지 아니하고 단지 보수를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거래 당사자들에게 보수를 요구하는데 그친 경우.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무자격자입니다. 이 판례가 무자격자. 내가 당신들 계약 성사시켜 줄 테니까 나한테 중개보수 얼마 줄 거냐. 자, 이렇게 미리 계약을 해요. 그리고 얼마 주겠다. 좋아.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주고받고 약속을 하고 계약을 성사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약속한 대로 이제 달라고 요구를 했다는 얘기예요. 요구를. 그런데 아직 주고받지는 않았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걸 업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 상태에서. 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받지 않았으니까 이건 업이다 아니다. 예, 그래서 이 경우는 예, 업이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업이 아니다. 그러니까 업이 되려면 현실적으로 보수를 받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 판례도 시험에 출제된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 그런데 자, 한 단계 더 나아가. 그러면 이렇게 아직 받지는 않았어요. 약속 요구하는 상태에서 등록이 없이 하면 우리 무등록 중개업이잖아요. 그러면 무등록 중개업 같은 경우는 어때요? 우리 3년 3천으로 처벌합니다. 그러면 무등록 중개업에 대한 이거 미수범으로 처벌하나요? 이건데 자, 미수범 우리가 살인 미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처벌받잖아요. 그러면 무등록 중개업에 대한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다면 처벌을 하게 되는데 우리 법에서 이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냐? 없어요. 미수범 처벌 규정이. 그래서 미수범을 처벌되는 것도 아니다. 어떻게 보면 다행이죠. 여기 해당한다고 그랬다면 상당히 무겁게 처벌받을 뻔했는데 자, 그렇게 해서 1번, 2번 판례가 자, 그런 얘기입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중개업과 관련하여 조금 몇 가지 논점이 있습니다. 자, 뭐냐면 자, 업이잖아요. 그러면 이 중개업은요. 물건을 이제 뭐냐 부동산이잖아요. 근데 이 물건이 자, 특정된다? 그건 상관없어요. 자, 물건이 특정돼. 그래서 이제 우리 중개 대상물 중에 임목, 공장지단, 광업지단 있잖아요. 나는 임목만 전문으로 취급할래.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나는 주로 공장 건물만 취급할래.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건 특정한 건 상관없습니다. 네. 그 다음 나는요. 거래 유형을 특정해서 자, 나는 매매만 전문으로 취급할래요. 임대차는 돈 안 되니까 취급 안 할래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물건을 특정해서 그것만 중개하든가 거래 형태를 특정해서 하든가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 게 이거예요. 우리 법상에 자, 우리 법상에 중개하고 중개업을 놓고 봤을 때 여기에 그럼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해야만 이 사람이 해야만 우리 법상에 중개가 되나요? 근데 여기에 그런 말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런 말.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부동산에 대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알선을 했는데 이 알선하는 사람이 자격이 있냐 없냐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또 자, 등록을 받고 해야 됩니까? 등록 여부. 자, 그래야 이제 등록을 하고 해야 중개업이 되나요? 근데 여기도 그런 말이 없습니다. 즉, 이 알선한 사람이 등록을 받지 않고 하더라도 만약 이 요건만 충족해서 계속 반복을 했다면 그럼 뭐가 된다? 업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아주 중요해요. 자, 알선하는 사람은 자격 취득 여부, 등록 여부는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 단 자격이 없이, 그 다음에 등록이 없이 이런 걸 했다면 뭐예요? 예, 중개에 해당하고 중개업에 해당하지만, 자, 이 요건을 충족했다면 단 뭐예요? 처벌받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중개가 아니다, 또 중개업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자, 다 해당합니다. 네. 그 다음 우리 또 이제 판례를 보면 거기 자, 몇 번 판례 보냐면 이제 자, 3번 판례랄지 또는 4번 판례가 있어요. 거기 교재에 보시면 3번.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러한 중개업이 다른 업무에 부수적으로 행해질 때 그럼 이때도 중개업이냐? 자, 대표적인 판례가 이제 이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부동산 컨설팅 사업을 하려고 이제 사업자 등록을 냈습니다. 자, 이제 컨설팅 사업이니까 이제 당연히 등록 없이 하죠. 그런데 이제 부동산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컨설팅, 자, 자문을 구하러 찾아옵니다. 이 부동산 어떻게 활용해야 돈이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 분석을 하죠. 입지 조건도 분석하고 면적 분석하고 주변 상권 이런 걸 다 분석해서 여기다는 오피스텔을 지어서 분양하는 게 좋겠다. 아니면 상가를 지어서 분양하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게 수익이 날지 자, 자문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수수료 받죠. 근데 이제 의뢰인들이 나 건물 지으려면 돈도 없고 그러니까 혹시 내 땅을 사서 그런 건물을 지어서 분양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좀 소개해달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소개한다는 게 중개죠. 한 건, 두 건, 세 건 이렇게 하다 봅니다. 그럼 계속 반복이 돼요. 자, 그럼 부동산 거래를 말하는 거예요. 중개를 계속 반복했네요. 그럼 이거 중개업에 해당하냐 안 하냐 이 말이에요. 자, 이게 이제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소송이 붙었죠. 당신 왜 자격도 없이 등록도 없이 중개업을 했느냐? 당신을 무등록으로 처벌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무슨 소리냐? 나는 컨설팅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자 등록을 내서 컨설팅 사업을 한 거다. 이건 그냥 부수적으로 조금 했을 뿐이다. 그런데 꼭 등록을 받고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했냐? 그건 당신 생각이고. 자, 중개업이 부수적으로 행해진다 하더라도, 자, 이 중개업이 이렇게 자, 부수적으로 행해진다 하더라도 이 요건을 충족했다면 업이다 아니다. 당연히 업이죠. 그러니까 당신은 등록이 없이 중개업을 한 거다. 무등록으로 처벌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 알아두세요. 자, 중개업이 본업이 아니라 부수적으로 행해진다 하더라도 이 요건을 갖췄다면 당연히 업이다 아니다. 업입니다. 그러니까 적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등록을 받아야 돼. 자, 이거. 또 이런 경우 있어. 자, 갑이 이제 자, 은행에서 자, 돈을 빌리려고 그래. 자, 돈 빌리는 것을 이제 우리가 금전 소비대차라고. 금전 소비대차. 근데 이제 자기 신용만으로는 충분히 돈을 못 빌리니까 이거를 알선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알선하는 사람. 뭐 일명 뭐 금융 브로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압력을 좀 행사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빌려주게끔 알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금전 소비대차를 알선하는데 금전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 아니니까 당연히 뭐 우리 자격을 있어야 되고 등록해야 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은행이 이제 이 돈을 빌려주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자, 저당권 설정을 당연히 하죠. 저당권. 왜냐하면 담보로 뭔가 붙잡아 놔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 계약이 같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금전 소비대차 알선 이것을 뭐예요? 주된 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주된 사업.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뭐예요? 자, 이게 자, 이렇게 또 부수적으로 행해진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자, 근데 이것도 또 걸렸어. 당신 외에 등록이 없이 자, 부동산 저당권 설정에 즉 이게 뭐예요? 계속 반복이 이루어졌다면 자, 이것도 중개업이 되는데 왜 등록도 없이 중개업을 했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 나 이거 할 목적이에는 나는 금전 소비대차 알선 이게 나 주 목적이다. 여기에 딸려서 부수적으로 이게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나 등록 없어도 된다. 그건 당신 생각이고 이거 또 마찬가지. 자, 이렇게 금전 소비대차에 부수적으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뭐다? 이 요건을 갖추면 중개업이다. 그러니까 이제 당신은 등록이 없이 했으니까 뭐다? 무등록으로 처벌한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판례 내용이 자, 거기 보면 이제 3번 판례, 자, 4번 판례가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만 알면 돼요. 중개업이 주된 사업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부수적으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 요건을 갖추면 중개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등록을 받고 해야 적법하게 할 수 있다. 자, 이거 하나 아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자, 용어의정 일단 두 개가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총 용어의정이 6개 중에 이 두 개만 딱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합니다. 중개가 뭐예요? 그러면 다 필요 없어요. 여기 지금까지 막 복잡하게 설명했잖아요. 다 필요 없고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부동산 거래 알선. 자, 중개가 뭐예요? 부동산 거래 알선. 이 말만 알면 돼요. 그 다음 중개업이 뭐예요? 부동산 거래 알선. 이 중개를 뭐예요? 계속 반복 영리 목적으로 했다. 이것만 찾으면 돼요. 자, 다른 거 다 함정이에요. 딱 이것만 붙들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용어의 정의는요, 그냥 법대로 규정된 그 내용 그대로 그냥 단순히 암기, 단순하게 암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용어의 정의 우리 살펴보도록 하죠.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법을 강의하는 고상철입니다. 자,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건 뭐냐면 공인중개사를 여러분이 공부하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자료들, 뭐 OX 문제라든지 어떤 요약된, 집약된 자료, 뭐 PPT 자료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 일일이 출력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보관하고 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약간 또 해소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하고 커뮤니티도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좀 활용할 건데요. 그 네이버 밴드에다가 자료를 올려놓은 거를 내가 다운을 받고 내가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작하는 거 똑같이 따라 하시면 설치부터 사용 방법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1단계 네이버 밴드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자, 그럼 네이버 밴드 다운을 어떻게 받냐? 자, 플레이스토어 우리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갈게요. 그래서 플레이스토어를 누르시면 화면이 바뀌면서 지금은 이제 컴퓨터 화면을 제가 이제 좀 크게 보이게끔 해놓은 거라서 여러분 핸드폰에는 아마 맨 위에 여기 검색창이라는 게 있을 건데 여기다가 제목을 넣는 거예요. 제목을 뭐라고 쓰냐면 네이버 밴드 아니면 밴드 이렇게 쳐도 돼요. 밴드 치면 제일 상단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네이버 요 밴드가 요 초록 색깔 바탕에 B자예요. 밴드.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설치 누르시면 됩니다. 자, 2단계 그럼 네이버 밴드를 일단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서 검색하기 전에 밴드 어플을 누르면 위측 상단에 이 돋보기 모양이 있을 거예요. 이 돋보기 모양을 누르기 전에 우리가 이제 검색을 해야 되잖아요. 누르시면 검색 컨트롤 가요. 여기다가 우리 공수모라고 치면 돼요. 공수모 치고 엔터 치면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 공수모 관련된 게 나올 건데 제일 상단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네이버 33개가 밴드가 나왔는데 그 중에 여기가 1등이죠. 자, 그럼 이제 3단계 해당 공수모 밴드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들어가시게 되면 가장 첫 화면에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이거든요. 원래 그 수험생들만 위한 모임이기 때문에 시험 정보하고요. 어떤 자료들이 있어요. 뭐 OX 문제, 뭐 오지선다 문제, 그리고 이제 요약된 자료들 그런 거 공부할 수 있는 활용하는 어떤 밴드고요. 이 강의와 관련된 어떤 특강이 있다거나 할 때 공지사항 같은 거 그리고 지속적으로 교수님들께서 자료를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요 관련된 자료 관련된 거 어떤 거 있는지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4단계로 갈게요. 또 다른 꿀팁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는 건데 핸드폰으로도 내가 하루에 짬을 내는 시간, 예를 들어서 전철을 타거나 버스를 탄다거나 화장실을 간다거나 할 때 1일 그 공부 학습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메인 화면에서 위로 좀 올라가면은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나올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해서 시험 과목에 따른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올리시면은 여러분이 이제 그 시간 안에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읽어본 다음에 여기서 정답과 해설은 바로 보여지면 이거는 암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정답 해설은 맨 밑에 안 보이게 숨겨놨어요. 그래서 현재 밑으로 쭉 내리면 인지에 가서 쭉 내리면 요때 답이 나와요. 댓글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쓴 거는 내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댓글 표시 보시면은 이런 거는 표정 좋아요 한번 눌러주는 거예요. 예. 그럼 여기서 내가 좋아요 그러면서 뭐 선생님 사랑해요 해도 되고 좋아요 이런 거 눌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밑으로 가면 이제 댓글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댓글 남겨두시면 확인이 되는 경우에 바로 답글을 올릴 수 있게끔 실시간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과정과 같이 공수모 밴드예요.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 밴드를 추려서 우리 공수모 밴드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입하시면 여러 가지 자료들 업데이트되는 거, 개정되는 부분 신속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학습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도 받고 매일매일 학습하시면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실무, 일반인들이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관련된 밴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일단은 검색창에다가 여기 365 부스라고 치시면 돼요. 365 부스인데 365일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예요. 네이버 밴드인데 365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 일단 이거 클릭하시면 현재는 이제 4만 명 정도 되는 밴드인데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어떤 부동산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를 얻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딘가를 찾아본다고 해서 잘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친밀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믿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그래도 좀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저희 이제 이 밴드에 구성된 전문가들이 정보를 좀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부동산 중에 토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상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나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이 좀 궁금하다. 근데 그게 솔직히 어디 가서 물어보거나 어떤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65일 내내 부동산을 어떤 공부한다는 취지로 밴드에 들어오셔서 질의응답도 하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 문의를 하시면 저희가 관련된 정보를 또 제공해주는 그런 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밴드냐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공지사항이 제일 먼저 나올 건데요. 이 공지사항은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이 어떤 강좌가 있으면 그 강좌에 관련된 거 세미나라든지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하지 못했던 강의들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공지를 좀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하나 좀 더 올리면, 자, 이제 우리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중에 상가 교수님이 최근에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게 되면 최근에 바뀐 법이 이런 바뀐 법이 있으니 중개업을 한다거나 투자를 할 때 좀 유의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올려놓을 거예요. 기존에 올려놓은 자료가 있으면 또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밴드에서 소식을 받으시면 실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내용 중에서 하나 더 보시면 이제 랜드프로에서 직접 우리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까발리기, 부동산 부티크 이런 TV 관련돼서 부동산 팁 있죠. 예를 들어서 청약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강남권 아파트를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정보를 쉽게 여러분들이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것들을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요동치면 내가 지금 집을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밴드니까 시간이 나실 때마다 자주 들어오시고 저도 자주 들어와서 좋은 정보 남겨드릴 테니까 자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하고 부동산 토지 투자를 강의하는 고상철이었습니다. 자주 밴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